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단 한 장의 사진, 그리고 뉴욕의 차가운 법정으로 향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가장 격정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넘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독재자가 몰락한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준비된 치밀한 첩보전, 미군이 수십 년간 숨겨왔던 최첨단 기술력의 결정체, 그리고 평화라는 가장 숭고한 가치가 어떻게 거대한 군사작전의 명분으로 탈바꿈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실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작전이 실행되기 수개월 전인 202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날아온 한 통의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야권의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분석가는 이 수상을 두고 단순한 인권 보호 차원의 격려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더 이상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철권 통치 아래 신음하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었지만 백악관의 전략가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도덕적 면죄부는 없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한 정치적 야심이 이 지점에서 맞물립니다.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를 통해 자신의 외교적 업적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강력하게 염원해왔는데, 마두로를 축출하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것이야말로 노벨 위원회에 내밀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성적표였던 셈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탄압받는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 그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작전 당일 백악관 지하 상황실 시츄에이션 룸의 분위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대형 스크린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스텔스 무인기 RQ-170이 보내오는 적외선 영상이 흑백으로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마두로의 방호 가옥 주변을 순찰하는 경호원들의 열기가 하얀 점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입니까? 국방장관의 물음에 트럼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제스처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돌려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카라카스 상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막이 흐르는 밤하늘에는 아무런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절대 결의 작전의 선봉에 선 것은 미 공군이 그토록 아껴왔던 스텔스 무인기 RQ-170 센티널이었습니다. 칸다하르의 야수라는 별명을 가진 이 기체는 베네수엘라가 자랑하던 러시아제 S-300 방공망을 마치 유령처럼 통과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마두로가 머물던 대통령궁의 모든 통신 신호를 가로채며 실시간 지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카리브해 연안 미 해군 이지스함에서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들이 불꽃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들은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물 근처에서 강력한 전자기파 EMP를 방출해 베네수엘라군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한순간에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갑자기 꺼져버린 모니터를 보며 당황하고 있을 때 진짜 사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군 최정예 특수작전 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의 헬기들이 지면 밀착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헬기 내부에는 붉은 조명만이 감돌았고 대원들은 서로의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주먹을 맞부딪혔습니다. 그들의 헬멧 카메라는 현장을 펜타곤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었죠. 헬기가 목표 지점인 카라카스 외곽의 요새 푸에르테티우나에 다다르자 조종사는 그린라이트를 외쳤습니다. 델타포스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하강하는 그 짧은 몇 초, 그것은 정적과 폭풍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작전 시작 시간인 새벽 2시 1분 첫 번째 폭발음이 시내를 뒤흔들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성동격서 작전으로 주요 통신 타워를 타격하는 동안 진짜 공격은 대통령 거처 뒷마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상에 내린 델타포스 요원들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침투가 발각되는 순간 정적은 비명과 총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두로를 지키던 경호원들은 쿠바 정보국 소속 정예 요원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사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력한 총격이 쏟아졌습니다. 미군 헬기 한 대가 중기관총에 피격되어 측면에 커다란 구멍이 났고 대원 2명이 부상을 입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기체가 요동치는 와중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원들을 끝까지 하강시켰습니다. 델타포스 요원 중 한 명인 존 가명은 훗날 적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전혀 몰랐다. 마치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는 어린아이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복도는 화약 냄새와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요원들은 특수 섬광 포금탄을 던지며 저항하는 쿠바 요원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복도마다 피 튀기는 근접 교전이 벌어졌고 야간 투시경 너머로 적들의 쓰러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마두로를 보호하던 수많은 쿠바 요원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드디어 마두로의 침실 문 앞, 요원들은 마두로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두꺼운 강철문이 달린 세이프 룸으로 도망치려는 찰나를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미군의 비밀 도구인 휴대용 초고온 절단기가 등장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강철문이 종이장처럼 뚫렸고 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남자가 팬티바람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침대 구석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온몸에 받고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마두로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작전 시작부터 생포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 미군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생포된 마두로는 즉시 수송기에 태워졌습니다. 수송기 안에서 마두로는 수갑이 채워진 채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너희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며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미군 대원들은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마두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화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미국의 심장부 뉴욕 JFK 공항이었습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고 뉴욕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따뜻한 카리브해 바람 대신 미국의 차가운 법과 정의의 바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FBI 요원들이 그의 팔을 잡고 연방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태웠습니다. 왜 하필 뉴욕이었을까요? 미국 검찰은 이미 그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국가 자원을 이용해 전 세계에 코카인을 유통한 범죄 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태양의 카르텔의 수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26년 1월 5일 마두로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분노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함성이었습니다. 재판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은 방대한 마약 조직 관리 증거를 제시했고 마두로의 개인 비서와 전직 장성들이 증인석에 서서 그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특히 마두로가 호화 생활을 누리는 동안 베네수엘라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식량을 찾았다는 검사의 논고는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남미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기며 난폭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군함 파견을 위협했지만 실질적 권력을 잃은 마두로를 위해 실제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민주적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옹립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백만 명의 시민은 마두로의 초상화를 불태우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해외로 떠났던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멈춰섰던 석유 시추 시설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잔당들은 여전히 게릴라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거셉니다. 평화를 명분으로 한 공습이 과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두로는 현재 맨해튼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이것이 미 제국주의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군 장성들이 쏟아내는 증언을 통해 그가 숨겨둔 수조 원의 비자금과 국민의 고통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1월의 이 공습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 나라의 독재를 끝내는 것은 화려한 웅변이나 외교적 수사만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보이지 않는 최첨단 기술과 무력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력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였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이 공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이 역설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권력 교체는 수많은 전략이 숨겨진 고도의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과연 남미의 민주주의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에 빠질지는 이제 그들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절대 결의 작전의 뒷이야기들 흥미로우셨나요?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 새벽의 격렬한 총격전, 그리고 노벨상 뒤에 숨은 거대한 야망이 2026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두로가 법정에서 내뱉을 마지막 진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그토록 원하던 노벨 평화상을 거머쥐게 될까요? 국제정치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작전 성공 이후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쟁탈전과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권력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십시오. 뉴스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이번 개입이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